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기한의 이익 상실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물권적 청구권 해가지고 나오는데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그럼 물권 중에서 이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은 뭐는 없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 다음 하단에 2번 해가지고 저당물 보충 청구권 해가지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인데 읽어보면 밑에 세 번째 줄이죠.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좀 적어볼게요. 일단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침해가 있었고요.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의 기책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고요. 따라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한다는 말은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담보가 보충이 됐다면 못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다려야 됩니다. 즉시 변제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겠죠. 왜요? 담보가 부족했는데 담보가 보충된다면 무엇도 없어요? 손해배상도 없으니까. 어디 가셨어요? 뭔 일 있대요? 아까 또 쪽지시험 본다고 부담돼서 갔나? 아니죠? 그죠? 아, 참. 오늘 중요한데 또 가셨지. 자, 여기서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하고요.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병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지 같은 놈 해가지고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자인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을은 갑에게 즉시 변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방하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뭐죠? 무상대의 문제로 가는 거죠. 담보 목적물이 뭐죠? 멸실됐고 병이 방하했다면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또는 아니면 이 건물에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갑이 뭘 받게 됐어요? 보험금을 받게 됐다면 을은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뭘 함으로써요?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고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주의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1번 저당권에 처분해가지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과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있고 그 다음에 2번 12번 저당권에 소멸해가지고 경매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하단에 2번 채권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채권이 소멸한다면 부종성에 따라서 무엇도요? 저당권도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저당이 나오죠. 아주 교재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132페이지 사례까지도 잘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동저당권 부분은 우리 민법에서 뭐죠? 유일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푸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공동저당권 문제를 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들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되 오늘 드린 문제가 제가 예상하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드리는 문제가. 일단 공동저당권의 개념은 이렇죠. 을이 갑에게 얼마를 빌렸던가요?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뭐죠? 공동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동시에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경매에서 이시에 배당을 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 동시배당을 선택했어요. 동시배당을 할 때죠. 원칙,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는 1억이 나오고 B에서는 2억이 나온다면 을이 받아야 될 돈은 1억 5천이고 나온 돈은 뭐죠? 3억이니까 어디서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을 결정합니다.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깐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밑에 깔면 A에서는 3분의 1을 가져가고요. B에서는 밑에 깔면 뭐죠?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다시 말하면 1억 5천의 3분의 1
A에서는 뭐죠?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한다 해가지고 요 비례식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작년도 여기서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그래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A와 B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거가 아니라 B가 병거 물상 보증인 소유예요. 그러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부터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기 때문에 A에서 1억 원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얼마 받아야 돼요? 1억 5천 받아야죠. 얼마가 부족합니까? 5천만 원. 부족액에 대해서만 B에서 뭐죠?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자, A 부동산이 동시배당했더니 1억이 나오고 B 부동산이 2억이 나왔는데 만약에 B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무엇부터 배당합니까? 채무자 소유물부터 먼저 배당한다. 따라서 A에서 을이 1억 원을 뭐죠? 다 가져가게 되고요. 뭐에 대해서만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서 뭐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얼마가 모자릅니까? 5천만 원이 모자르니까 여기서는 뭐죠? 5천만 원만 받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둘 중에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있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을 결정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물부터 먼저 배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20배당이죠. 20배당을 하게 되면 첫째, 전액을 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20배당을 하게 되면 전액을 모두 배당받기 때문에 차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요.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하게 되냐면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 A 둘 다 할게요. 둘 다 채무자 겁니다. 채무자 거서 A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 배당하면 3분의 1에서 5천만을 다시 할게요. 자, A 부동산에서요.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A에서는 3분의 1만 가져가니까 얼마를 가져가요?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그러면 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죠?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전액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을은
A에서 1억 원을 싹 가져가고요. 정은 받을 돈이 뭐가 되냐면 빵원이 돼요. 그래서 20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뭘 봐요?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한다고요? 대위합니다. 그래서 정은 요 20배당하면 돈을 못 받고 맞는 것이 아니라 요 5천만 원을 어디서 받게 되냐면 B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기 때문에 대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배당을 을이 선택해주면 정은 A에서 얼마 받아요? 5천만 원을 받고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은 B에서 뭐죠?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위 못할 수가 있어요.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대위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B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라면 정이 뭐 할 수 있어요? 대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 B부동산이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뭐 하지 못해요? 대위하지 못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뭘 보게 되냐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겁니다. 그죠? 이게 전부거든요. 한번 또 연습하는 의미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132페이지 보시면 보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야? 지금 보시면은 4억, 2억 얼마 빌려줬죠? 갑자기 금액이 안 보이네. 지금 3억을 빌려줬구나. 자, 교재 나온 예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갑이 채무자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3억을 빌려줬어요. 3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요.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 B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을 설정했고 요 A부동산의 1순위는 갑이고 2순위가 을이 있고요. B부동산의 1순위는 갑이고 2순위가 뭐죠? 병이 있는데 A부동산이 박스에 얼마나 나와 있죠? 4억. B부동산이 박스에 얼마나 나와 있죠? 2억.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분담액이 결정이 되니까 4억 대 2억이잖아요. 4억 대 2억이면 더해서 밑에 깔면 A에서는 뭐죠? 6분의 4죠. 약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2. 그러면 3억에 3분의 2니까 을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2억을 받겠죠. 그러면 4억에서 갑이 얼마 받아갔어요? 2억을 가져갔으니까 을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2억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서 뭐죠? 6분의 2잖아요. 약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1이니까 갑은 B에서 얼마를 받게 돼요? 1억을 받게 되고 병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1억을 받게 된다. 맞나요? 지금? 돈 빌려준 돈이 얼마야 도대체?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동시배당에서 A에서 갑은 뭐죠? 2억. B에서는 뭐죠?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괜히 하고 있나 지금? 동시배당은 뭐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죠? 분담액이 뭐죠?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B부동산이 만약에 20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뭐죠? 20배당. 갑에서
을은 A에서 갑은 얼마를 받아갑니까? 3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을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로요? 1억으로 줄죠. 동시배당하면 얼마 받을 수 있었죠? 2억.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합니까? B부동산에서 을은 1억 원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의 행사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였다면 뭐하지 못합니까? 대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1억 원을 뭐하게 돼요? 손해보게 된다까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 뭐가 나오냐면 근저당이 나오죠. 일단 개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죠? 근저당권이고요. 1번 해가지고 근저당권에 뭐가 나오냐면 특질이 나와요.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외상 거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신용도가 걱정이 돼가지고 A 건물에다가 담보를 설정하고 싶어요. 이때 설정하는 것이 뭐냐면 근저당입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아직 갑과 을이 뭘 안 했죠? 거래를 시작 안 했어요.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뭐죠? 빵원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채권에 대해서 근저당은 뭐하게 되죠? 설정하게 되고요. 또 갑이 을에게 얼마를 외상할지는 알 수가 없죠. 장사가 잘 되면 뭐죠? 수천만을 외상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뭐죠? 수백만을 외상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금액을 알 수 없다.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A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설정해가지고 설정을 했어요.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달은 2천만 원이 외상이 생겼고요. 두 번째 달은 2,7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3천만 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갚으라고 요구해가지고 결제하는 바람에 빵원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늘었다가 뭐죠? 줄었다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게 되고요. 네 번째, 부종성이 배제 내지 완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일반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근저당권은 중간에 채권액이 뭐가 되더라도요?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는다. 부종성이 배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요 2천만 원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병에게 쫓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계속해서 앞으로 뭘 해야 돼요?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반성이 뭐가 되어 있어요?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하지 않습니까?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반성이 뭐죠?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죠. 계속 보시면 그걸 거래를 계속하는 거죠. 1,000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3,300만 원이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과 을이 외상관계를 끝내기로 했어요. 종료가 되면
이제는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고 이제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또 채권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더 이상 뭐 되지는 않습니까?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외상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 불특정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 뭐죠? 근저당권인데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종성이 뭐죠? 배제 내지는 완화되어 있고요. 또 중간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쫓아가지 않습니다. 뭐가요? 수반성이 뭐죠? 배제 내지는 완화되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특질해가지고 1번, 2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립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설정 등기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이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 근저당권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뭐죠?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1. 지연배상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맨 밑에 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을 돈이에요. 만약에 실행 비용을 포함시키게 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행 비용은 따로 계산하지 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는 않고요.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박스까지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죠. 자, 이 사례에서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채권액이 얼마나 확정됐죠? 3,300만 원은 확정이 된 거죠. 이때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3,300만 원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얼마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면 채권 최고액인 3천만 원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실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하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 4번 피담보 채권에 확정해가지고 1번, 2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냥 말 그대로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채권액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일반 저당권으로 뒤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단의 3이죠. 경매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뭐죠? 확정이 됩니다. 자,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냐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는 뭐죠? 근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그래서 채권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다만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식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액이 확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 보시면 5번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이전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설명드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약보로 들어갈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쪽지 시험을 봐야 되겠죠.